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3월 23일 토요일입니다. 3월 달에 네 번째 주가 끝나면서, 맞죠? 예, 그러면서 토요일이 딱 된 이 마당에 저희는 Hello Everyone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찐시황입니다. 한 주 어떻게 잘 매매, 그리고 또 대응 잘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번 주 한 주는 거의 격변의 한 주였죠. 즉, 시장이 이틀 동안, 그러니까 지금 수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90포인트 팍 오르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나 고민했는데 금요일 날은 약간 주춤하고, 이런 쪽에서 보니까 중국이 좀 휘청거리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분위기 좀 차익 매물, 그렇게 많이 올랐으면 좀 팔자, 이런 쪽도 많다 보니까 시장의 변화가 빠르게 나왔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런 때 중심 잘 잡고 매매를 하셨으면, 그리고 또 시장에 빠르게 대응하셨으면 모르겠는데, 또 저희가 잘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또 그럴 때 시장 눈치 봐가지고 되는 쪽으로 막 가는 거,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서 좀 도움이 되시라고 지난주 찐시황 때 제일 급하게 제 남은 시간 15분 봐가면서 왜 반도체 쪽을 그렇게 털었겠습니까? 왜 지난주에 그렇게 전공정 쪽을 얘기를 막 쏟아내 가면서 얘기를 하면서 좀 챙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그거는 다 나름대로 이때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나마 시장이 빠르게 반응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드는데, 이제 문제는 시장에 맞게 그렇게 액션을 좀 취하시면 모르겠는데, 그 전부터 끌고 온 거 있고 물린 거 있고 제대로 대응이 안 되고 그러면은 지금 참 어려운 게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많아질 시점인 것 같고요. 아니, 지수는 2700 훌쩍 넘어서 2750까지 와 있는데 왜 또 내기 전은 이래? 나 주식하지 말까? 나 주식이랑 안 맞는 사람인가? 이렇게 하면서 또 고민이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솔직히 주식에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벌어지는 데 따라서 내가 잘 대응하고 거기서 이제 주도주가 모자란 거 보아 가시면서 대응을 하시되, 맞춰가게 되면 트렌드에 맞춰서 내가 종목들과 흐름들을 맞춰가는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쫙 하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면 와 해피하니까 이거 오르니까 여기서 불타기 하는 거야. 또 막 사는 이런 거 말고 추세가 막 가기 시작해서 그대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거기서 고민을 해야 될 게, 내가 싸게 사서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이 났다 그러면은 시장에 이제 관심은 이때부터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지금이라도 막 각종 매체에서 유튜브에서 이게 주도주다, 이게 이 섹터가 아니면 지금 안 사면 나중에 후회한다,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면 그때가 약간 좋다고 해서 못 가요. 그런 특성이 K증시에 나오지 않습니까? 초기에 한번 쫙 쓰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는 더 가는 것보다 사람들 이렇게 쭉 관심 갖는 거 보고 또 줄줄줄 흔들립니다. 이럴 때를 대비를 해서 한국 증시는 별거 없습니다. 일단 내가 추세에 맞춰 가긴 가겠지만 시장이 반응을 해줘서 같이 강하다,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돈 정리를 하시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 관심 많아서 막 사는데 고점에서 또 했다가 툭 밀리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 손절해야 돼. 이게 또 속았네. 그러면서 손절 나오면서 물량이 쭉 밀렸을 때 그때 줄였던 거를 다시 사면 제일 좋은 거 아닐까요? 근데 저희는 항상 관심을 그때 갖다 보니까 좀 늦어서 트레이드를 약간 한 발 먼저 가는 게 아니라 그때 대응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경험은 있어서 장기적으로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약간 먼저 대응했다가 아니면 쫙 갑니다. 그러면 내 거 아니야. 나 거기 또 쫓아가게 되면 또 당해. 라는 생각적으로 차라리 갔던 걸 눌렸을 때 대응하는 게 맞겠죠. 그 진입과 타이밍, 또 쥐락펴락, 이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장세는 아무래도 변동폭 큰 장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좀 알고 한국 시장에 맞춰 가시는 게 가장 저희의, 그리고 개인이 개미가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좋다고 생각하게 되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딱 뜬다 그러면 액션을 취한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상한 얘기로 앞을 찾자면 안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얘기, 매매에서는 꼭 필요한 얘기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이번 주 시장 동향들 보시면서, 일단 시장은 뭐 터냈지만 이제 이번 주에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가장 시장을 자극했던 거, 첫 번째가 미국의 FOMC 불확실성 끝났고, 두 번째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가지고 시장이 반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요거 되게 중요하죠. 한국의 수출 동향이 바뀌었다는, 수출 동향이 바뀐 것보다 계속 잘 나오고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변화인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이제 미국의 FOMC 불확실성 그 전에 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매크로 지표가 쫙 올라가면서 불안하다 보니까 요거 FOMC에서 그러니까 이게 심리에 말리는 거죠. 지금 이전에서도 그 파월 의장은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이 약간 완화를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고 싶어하는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정도까지 5.5까지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좀 물론 그때 잠깐 얘기 드린 게 뭐 정치적인 얘기도 있겠지만 여기서 잘못 말리면은 그러니까 시장의 판단을 좀 눈치를 봐가면서 잘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거 아니야 금리 3회 아니고 2회인 것 같아 보수적으로 봐야지 그래야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 중요한 거는 연준의 입장은 지금 미국 경제가 지금은 5.5%라고 하는 높은 금리를 일단 경제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유지는 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상 신호가 나오게 되면 이거 얼른 내려야지라고 하는 의중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 좀 보여주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다 얘기하는 물가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고용이 있을 거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작동을 잘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이제 물가는 잘 안 빠져요. 고용은 여전히 뜨겁고 좋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상황 쪽에서 고용이 안 좋은 게 더 문제 아닐까요? 그러면 고용이 안 좋다. 그래서 경기 침체 신호가 나온다. 그러면 그래서 금리를 내린다. 이거 안 좋은 신호입니다. 근데 그건 금리 인하를 환원할 상황이 아니죠. 경제가 충격이 나온다고 하다 보니까 금리 인하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초기에는 충격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이번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흐름들이 뭐가 촉발했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촉발이 공급 사이드냐, 공급으로 인해서 변화가 온 거냐, 수요 쪽으로 해서 변화가 온 거냐. 그러니까 즉 수요가 열광적으로 와 이거 좋다고 생각해서 수요 쪽으로 인플레이션 발이 쫙 들어온 거는 요거는 오히려 수요가 그 약간 과잉 수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거를 잡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요거는 걱정이겠지만 공급 쪽에서 변화가 나온 거는 또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흐름들의 성격이 다르다고 보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약간 공급 쪽 측면들이 좀 어떻게 보면 공급 쪽에서 변화가 나왔다기보다는 수요 쪽이 좀 열렬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차이는 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버블을 만드는 기업들의 조건들에 나온 부분들이 아니라 약간 그동안 유동성을 많이 공급하다 보니까 나왔던 수요 쪽의 측면이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보면은 그대로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확한 어떤 경기 침체 조건 쪽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급은 기업 단에서 있는 부분들은 계속 큰 충격이 없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쪽에서 아마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효과들이 압박이 되는 부분들이 좀 덜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흐름들을 봤었을 때는 일단 연준에서 말하기를 고용 쪽으로도 어떤 고용이 너무 뜨겁다고 해서 금리 인하 못할 건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경기 관련된 쪽에서 어느 정도 지금 나빠지는 거를 더 안 좋게 생각한다는 얘기겠죠. 그 정도를 보시면서 거기다가 이제 물가만 떨어지게 되면 이런 수준까지만 내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조건만 제시해다오. 그 데이터만 보여주면 언제든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먼저 읽어가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매크로가 잘 안 꺾여요. 이게 이제 좀 하나 부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걸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그렇게 되면은 매크로 지표가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달러가 오히려 강화됩니다. 요거는 지난번에 금요일 날 어제였죠? 어제 얘기 나왔던 부분들. 그래서 달러가 왜 이렇게 강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유로화가 생각보다 강하다. 유로화는 보니까 이제 벌써 약간 시나리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6월 달부터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유로화 약세, 거기다가 스위스 벌써 금리 인하, 거기다가 영국 물가 다 잡았어요. 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BOE에서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유로화 약세, 거기다가 지금 달러 N 볼까요? 이거보다 또 BOJ가 결정을 했는데 달러 N은 오히려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그러니까 즉 직접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 N 저가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겠죠. 그래서 지금 많이들 얘기하는 게 그래 이 정도까지 왔으니까 옛날 수준까지 돌아갈 거야. 이건 예측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게 훅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럼 달러는 강세로 갑니다. 달러 강세, N저 계속 심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예측하는 뭐 그렇다고 엔화가 꺾일 걸 대비하고 뭐 어떤 자동차를 산다, 수출자를 산다, 이건 아직은 아니에요, 시나리오가. 그렇게 보는 거 확인하면서 그 다음에 시장이 반응할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이 정도까지 왔으니까 자동차 사자. 자동차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데이터는 확인해야 된다. 입장 쪽에서 돌파하게 되면 어쩌려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달러가 지금 아직까지 강세다. 유로와 엔화 다 약세 모멘텀을 갖고 있다 보니까 강한 겁니다. 여기서 변화가 어떻게 나올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지금 달러가 인덱스 기준으로 지금 104대 부분 쭉 내려왔다 여기까지 돌아가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 완화적인 FOMC를 보고 그러면 달러가 약해로 가야 되는데 그 시그널이 아직 안 나오다 보니까 약간 매크로는 아직까지 부담이다 라는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 좀 완화되는 거 보고 시장이 좀 더 환호를 하겠죠. 그 부분이 아직 남아있다 라는 거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또 하나 보게 되면 금리 같은 경우도 10년물 채권 금리 이렇게 되게 되면은 저 밑으로 한 4%대 초반 쪽으로 넉넉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가기는 가는데 속도가 예전만큼 이렇게 확연하게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매파를 기대를 했었는데 비둘기파 쪽으로, 그러니까 뭐 999, 비둘기파 쪽으로 999를 외쳐서 9981 이렇게 나오는데, 아직 지금 분위기는 지난번에도 한번 들어갔다가 약간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흐름은 나쁘진 않지만 지난번 쪽에서 완화됐던 모습들보다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럼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을 때 약간 4.15 이 정도까지 좀 이탈되기 시작해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해야 되는데, 적어도 4.2 밑으로 이 정도 추세 밑으로 깨고 내려오기 시작해야 이거에 대한 저항 받고 못 가니까 밑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진행되는 과정인데, 요거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은 또 다르죠. 그러면 이게 또 지난번에 한번 저희 시황에서 3주 전인가 10년물 국채금리에 따라서 올라갈 때와 아닐 때가 좀 분위기가 바뀐다. 올라갈 때는 당연히 성장주 이런 것들 지금 전혀 반응을 못 하는데 다시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의미 있는 점을 깬다. 그다음 또 성장주가 가는 조건, 그래서 성장주 관련된 종목들을 쭉 한번 털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기조가 이렇게 꺾여지는지에 대한 변화 보시면서 성장주 거기다가 IT 뭐 반도체 이런 쪽들도 다 같이 영향을 끼치겠죠. 근데 그 중심에는 AI가 있다 보니까 AI가 견인하는 IT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성장 쪽에 가장 또 극명하게 갈리는 거는 모멘텀들이 막 가세가 되면서 성장이 붙는다. 요즘 보면 우주항공 이것도 오늘 같은 경우 강한데, 그건 물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작용을 해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이런 쪽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회사들 실적 별로 나올 게 없지 않습니까? 나올 게 없는데 정부 정책도 맞아가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아마 조만간 우주항공 관련된 IPO들 많아질 겁니다. 지금은 종목이 최근에 한 게 컨택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그거 말고 나머지 종목들도 쭉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때 우리 뭘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IPO를 하면서 물론 IPO의 목적이 다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주항공 쪽도 하나의 또 성장의 테마로 자리 잡을 수가 있겠죠. 게다가 또 로봇 이런 것들도 어차피 AI가 결부해서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매개체. 근데 이거는 지금 실적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하지만 성장에 대한 무게를 둔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와 다르게, 과거는 성장주 하게 되면 뭐 뚜렷하게 뭐 인터넷 플랫폼들 이런 걸로 주도를 잡긴 했는데 그런 것도 물론 움직이겠지만 이런 지금 그때그때 맞는 새로운 테마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성장주의 계정들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의 추이를 보는 거고, 주식 매매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매크로를 안 본다고 하더라도 봐야 될 거는 간단하게 하나 둘 셋 이런 것만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다음은 이 국면으로 나가면서 성장주가 살아나는지 분위기 또 체크할 시간이 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게 되면 저희가 또 체크하는 게 유가인데, 유가를 보고 있으면은 지금 또 그래도 약간 추세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마음을 놓을 단계는 아니지만 이 정도 82달러대가 지금 여기 80달러대 넘어가면서 나왔던 이 저항대들을 한 번에 쫙쫙쫙 움직이면서 이런 단계를 돌파하고 움직였다.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요거는 단순하게 공급 사이드로만 갖고 얘기를 못 합니다. 오페크 플러스가 그냥 감산 유지하겠다. 이거 가지고 여기까지 안 올라와요. 그 기저에는 추세로 맞춰갈 수 있는 기저에는 수요가 살아난다. 수요가 살아나는 거 뭡니까? 결국에는 미국 경제 생각보다 괜찮고 중국 뭐 아무리 말이 많다고 하더라도 바닥 찍고 이제 턴할 준비하는 것 듣고 이런 것들이 맞물리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오는 게 수요라고 봐야겠죠. 그 수요까지 가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쪽에서 아마 유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대선을 앞둔 입장 쪽에서 미국에서는 당장 자 우리 당이 좋고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 행정부 입장 쪽에서는 유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당장 집권 그 정당대회 하는데 갔을 때도 차 타고 가는데 결제하는데 뭐야 휘발유가 이렇게 많이 들었어? 뭐야 그냥 기분도 안 좋은데 이 정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면 갈수록 관여는
할 가능성이 있겠죠.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러면 반대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요게 살아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쉽게 또 안 밀리겠죠. 그럼 유가가 일정한 부분 쪽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깨지는 모습들이 나와야 뭐 어떤 유가가 또 급락이 나올 수 있겠죠. 지금 단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키는 수요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한국의 입장 쪽에서 유가가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고점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왔다 갔다 하는 수준 정도가 왜 그나마 좋은 게 살아나지 않습니까? 글로벌 경기가 안 죽는다라는 쪽이게 되면 저희는 여기서 수요가 살아난다는 쪽을 가지고 뭘 예측을 하느냐? 수출이죠. 수출이 여전히 유지되고 잘 될 수 있겠다라는 바람이고 이번 달에 2월 달 수출 동향을 본다고 3월 달까지 20일까지 수출 동향을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아직 열흘 더 남았지만 얼추 그래도 대중국 쪽에서 한 2개월 정도 이상으로 한 7.7% 증가로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은 중국도 이제 슬슬 돌아가기 시작한다. 근데 이쪽이 대부분이 뭐겠습니까? 반도체겠죠. 반도체 영향을 끼치면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은 수출이 안 꺾이면은 한국 증시는 일단 우상향입니다. 우상향으로 갑니다. 그런 쪽에서 모멘텀 꺾기 전까지는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 또 보여드린 게 그래서 수출이 잘 되는지를 뭘 보여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도 보고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지표도 보면서 같이 연결시켜서 한번 봤잖아요. 이런 것들이 연결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쪽에서 유가는 그렇다고 여기서 만약에 급락이 나온다. 안 좋은 시도예요. 그러니까 무슨 막 이틀째 빡빡 이렇게 빠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 안 좋은 시도입니다. 오히려 한국 시장에는 좀 불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고점권역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보는데 어려워요. 이런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그런 부분들 체크하는 것들 봐야 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또 움직이는 것 중에서 요즘 금이 있습니다. 한때는 이제 저 고가대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또 하나의 또 흐름으로 보게 되면 비트코인 이것도 역할을 하겠죠. 비트코인도 보게 되면 지금 물론 최근에 좀 밀렸다라고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아직 뭐 반감기를 앞두고 보통 그 전에 최대한 20%에서 30% 빠졌던 뭐 데이터 있다 보니까 이거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 요런 자리들 요런 쪽에서 64,000달러 또 이 앞에 맥점인데서 또 바로 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지금 매크로 지표 가지고 좀 고민하는 부분들도 있다고는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뭐 큰 이탈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68,000달러 64,000달러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숨고르기 나오기 시작하겠죠. 큰 이상 없다 그러면 또 턴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요 흐름 봐서 또 뭐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비트코인 강세 그 지금 나오는 금 강세 이게 의미하는 바는 어떻게 보면은 달러에 대한 과거에 봤던 달러에 대해서 신뢰감 아니면 그 어차피 니네 달러는 찍어내기만 하면 계속 될 거고 또 찍고 채권도 찍고 이러면서 너네 부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 과거 로마 제국에 그때 막 그 동로마 서로마 이게 나눠지기 전에 그때 나왔던 약간 로마 제국의 그때는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막 발생했던 부분까지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도가 흔들린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대체 수단들이 금 이런 것들이 강한 게 아니냐라는 쪽도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런 건 일리가 있을 수는 있겠구나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지금 그런 큰 부채를 만들어가는 미국의 입장 쪽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부채를 관리를 하기가 누가 나서서 하기도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나왔다 이런 것들은 한 번쯤 염두는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매크로를 얘기를 하고 있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두 번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했습니다. 근데 뭐 지난 모 프로그램 가서 제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버블이다라고 했더니 또 득달같이 와서 또 악플 달더라고요. 미국이니까 그렇지 뭐 소유하신 주주분들이신지 모르겠지만 미국이니까 당연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정당화하면서 그렇게 올라가지라고 하지만 한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점유율이 한 2배 차이 나는 쪽에 SK 하이닉스나 아니면 삼성전자나 지금 둘 다 이 삼성전자나 두 개 다 지금 주가 수준이 미국에 있다고 해서 이 회사가 메모리 업황 턴한다고 AI 쪽 붙었다고 해서 HBM 무리한다고 해서 그 정도까지 강하게 하루에 올라가는 것들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밸류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물론 한국의 지배구조, 한국의 처한 리스크 뭐 이런 걸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푸시업을 해야 될 흐름들은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버블이다라고 하는 제 내용들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그만큼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더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쪽들이 그런 논리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총 150조가 가고 SK하이닉스는 120조에서 멈춰야 되겠느냐라는 부분들이 만약에 그러면 그게 어떤 시장 점유율이 2배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니까라는 쪽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쪽에서 오히려 가격 메리트는 그리고 거기다가 그를 정당화할 수 있는 실적들이 지금 알고 있는 실적들이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더 높은 실적들이 뭐 플러스 한 10%든 더 높게 나온다. 그러면 더 저평가 메리트가 커질 것 같습니다. 상대적인 메리트가 더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는 주가를 푸시하는 역할로 나오겠죠. 이런 관점 쪽에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도체 쪽은 아마 지금 두 가지 호재를 맡고 있어요. 메모리 업황이 턴하고 있고 거기다가 나오는 변화, 거기다 두 번째 AI가 붙어서 나오는 HBM. HBM 얘기 하도 들으니까 지겹죠? 근데 이번에 실적 발표 1분기 때 딱 하는 거 보세요. 실적 발표하고 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제 진짜 되는 게 보이네? 숫자로 눈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특히 한국 시장에서 1분기의 실적 흐름들이 좋게 나오는 종목들은 어떤 식으로 가겠습니까? 그런 거 봤을 때 아마 기대감이 여전히 높다는 쪽에서 챙겨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종목들도 기대감. 그러니까 즉, 그러면 AI 쪽 붙었고 뭐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쭉 갔다가 또 후속 매수 없으면 또 밀려가고 하는 이런 변동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기업, 이런 거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있었는데 주가가 올라가요. 그러면 K 증시에는 덜 건 좀 더 쉬어야 됩니다. 정리한 건 정리하시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흐름 보고 맞는 게 맞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거 한번 볼까요? 반도체 업황들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변화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D램 수급 전망과 낸드 수급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일단 지금 물론 모 증권사 내용들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보다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트렌드 포스의 내용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트렌드 포스에서 나오는 쪽을 보게 됐을 때 D램 수급하고 낸드 수급들 이걸 같이 보게 되면 작년부터 이제 당연히 불황이 되면 공급이 많겠죠. 이게 하면서 이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공급 과잉에서 다시 부족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흐름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때 턴하기 시작하면서 이때 부분 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1분기부터 돌아서게 되면서 2분기부터는 약간 변화가 어떤 식으로 나오면 이제 공급이 이제 공급이 아직까지는 딸리는 모습들로 가는 게 그러니까 요 정도쯤에서는 재고가 소진되겠죠. 2분기에서 3분기 쪽에서 그다음부터는 수요가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훨씬 더 그러니까 이걸 합치게 되면은 수요가 그만큼 늘어가는 것들과 함께 공급이 못 따라가는 것들이 벌써 이제 3분기, 4분기 넘어가면서부터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때에 대한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근데 이게 좀 당겨질 수 있다고 제가 몇 차례 언급을 드렸습니다. 낸드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게 되면 그동안에 낸드는 천덕꾸러기였어요.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가냐면 지금 수요가 훨씬 더 높아지기 시작하는 게 벌써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낸드가 빡 돌아섰고 낸드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전공용 쪽들 같이 챙겨봐야 되는구나 라는 쪽들이 부각받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현상들 그것 때문에 지난주에서도 반도체를 그렇게 강조를 드렸던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현상이 발생하느냐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팹들이 이렇게 해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HBM이라고 하는 강력한 돈을 엄청 벌 수 있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들어가야겠네 그럼 이쪽 계속 생산해야겠네 같은 팹인데 업황이 불황이다 보니까 더 증설을 막 못했어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거기서 HBM 더 신경 쓴다 그러면 아니 같은 라인에서 메모리도 이렇게 수요가 많아지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니까 즉 한계가 있는 쪽에서 이것도 쇼티지라고 그러는데 잘못하게 되면 D램도 쇼티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쪽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4분기 때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근데 그게 당겨진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지금 둘 다 쇼티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겠죠. 지금 그냥 일반 클라우드 쪽을 일반 인터넷 클라우드 쪽에서 만들어 가려고 주문을 했는데 D램이 없다고 못 주고 있습니다. 가격도 올라가겠죠.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그러면 감산이 확 풀리겠죠. 그런 쪽이 나올 수 있는 게 앞으로 보여지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 HBM 때문에. AI가 턴하는 HBM 때문에. 이것도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이것도 부족하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미리 강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나올 수 있는 흐름들이다. 라는 것들 다시 한번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HBM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HBM 용량들이 앞으로 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높아지면서 H200 그리고 또 B100 이거는 호퍼 시스템으로 인해서 성능이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예 이거 말고 블랙웰 기반으로 지금 쓰는 이쪽으로까지 넘어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들이 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여기를 떠나서 만약에 그러면 다음
지금 아직 잘 모르니까 뭐 X10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HBM4로 들어가는 이쪽이 HBM4와 함께 나오는 또 GPU가 새로운 게 또 나오기 시작한다. 이건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쯤 가게 되면 새로운 아키텍처 기반과 함께 얘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나왔었을 때 점점 더 그러면 용량들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나가겠죠. 그러면 이래도 반도체 시장이 그냥 평이하게 저희가 알고 있는 수준 정도로 메모리 업황들이 이제 불황에서 호황으로 가는 정도보다 더 가속화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제 3분기 쪽에서 이제 턴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엔비디아와 함께 납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좀 들어왔었을 때 하이닉스가 먼저 시작하면서 약간 지금 현재 작년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간 거의 4만 5천 개 정도에서 6만 5천 개 정도까지 들어왔던 부분들이 아마 이때부터 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13만 개 그리고 또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같이 증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런 정도까지 올라오겠죠. 마이크로는 우리도 해라고 하면서 들어오는데 차이를 보세요. 차이가 거의 2만 개 수준일 겁니다. 2만 개에서 13만 개 거의 6분의 1, 7분의 1 수준 차이가 나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 아직까지 수율에 대해서도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얼마까지 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들인데 어느 정도 다 잡아놓고 공급하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왜 시총이 더 낮아야 됩니까?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아무리 미국 시장이 좋고 뭐 한국 지배구조가 어떻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나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럼 어떤 걸 봐야 되겠느냐? 여기서부터 답이 나오기 시작하고 삼성도 증설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엔비디아 같이 들어가게 되면 가뜩이나 쇼티지이기 때문에 또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떤 괴리율 차이가 주가의 괴리율 차이가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역사상 최대다. 그래서 SK하이닉스 안 돼. 삼성전자 사야 돼.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논리입니까? 예, 그게 아니라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 기조를 그대로 같이 가면서 올라가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쪽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받는 거는 당연한 흐름들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꺾이고 이게 가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HBM 시장이 쇼티지가 나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들 이걸 가지고 애써 왜곡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돌아가서 움직인다? 아니 하이닉스는요. 같이 메모리 업황 똑같이 좋아지는 거 당연하고 거기다가 HBM 나오는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더 움직이는 것들까지 생각하게 되면 네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보다 그냥 같이 메모리 업황들과 함께 움직이는 변화들을 체크하는 게 더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더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섹터를 볼 때 이번 올해를 보면서 일단 반도체 사이클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제가 작년부터도 그런 얘기 드렸어요. 올해를 보면서 시장은 변동성이 클 것이다. 근데 포트에는 저라면은 50% 이상은 반도체를 꾸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래야 시장에서 좀 대응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고 있고 나머지는 가지고는 그 밖에 시장이 그래도 돌리는 분위기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쪽에서 나오게 되면 이런 것들 조선주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서 전선전력 이것도 일진전기도 언제 얘기 드린 겁니까? HD현대도 언제 얘기 드린 겁니까? 쭉 가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제 즐기기 시작해야 되겠죠. 지금 와서 막 산다 판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줄였다가 또 흔들리면 다시 보자.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린 거고 바이오주는 제가 보기에는 트레이딩 필요한 쪽이고 2차전지는 새롭게 들어온 섹터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도 트레이딩 필요한 섹터고 이런 것들을 담아가면서 나머지를 구성해서 시장 흐름들을 맞춰가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 들고 있고 반도체는 이번에는 사이클에선 중심이 되야 된다. 이런 것들은 꼭 체크하시고 그중에서 이번에는 지금까지 제가 후공정만 얘기 드렸습니다. 후공정도 그렇고 HBM만 그냥 죽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는데 성과 나오는 회사들도 있고 이제 막 따라가는 회사들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비중 관리 해가시면서 대응하시고 그런데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서 말씀드린 게 딱 그거였죠. 후공정 말고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전공정들이 그 자리를 대체할 것이다라는 쪽에서 전공정을 좀 같이 편입해 가자. 약간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엔 7대3, 6대4 정도까지는 하시면서 가시는 게 맞겠다라고 또 안에 섹터들도 구분해서 말씀드린 거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의 중심이 되는 게 맞겠다라고 가고 나머지를 추가로 포함시키면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시장으로 크게 보게 되면 약간 주봉상 저항대 한 2820 이 정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지금 한번 볼까요? 지금 자리를 보게 되면 코스피 쪽에서 바라보는 게 약간 주봉상에서 한번 튼 자리들 그래서 즉 고점대를 툭 쳐서 위로 간 자리들 이거는 또 강거 한국 증시 특성상 내려올 수 있습니다. 내려오는데 여기는 지키겠죠. 단단하게 지키는 거. 근데 거기다가 지금 올라가면서 나오는 변화가 주식을 외국인들이 사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다이렉트로 내려오는 걸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속도 조절이 쭉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받아가면서 움직이는 변화가 나온다. 그런 과정들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보게 되면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 어려운 자리를 2650자리를 어렵게 뚫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주체가 외국인이었다라고 보게 되면 다음 저항대가 어디냐? 그러면 다음 저항대 걸리는 데가 여기잖아요. 이 정도짜리. 그러니까 여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던 거고 요 라인들, 요 라인들 여기도 좀 바로 들어가면 고생하겠죠. 얘가 2800 초반대 20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럼 거기 들어가는 쪽이 나오는데 만만하게 쭉 들어가느냐 아니냐 여기 따라서 차이는 있을 겁니다. 만약에 지지를 하게 되면 이쪽 라인들이 또 최대한 보게 되면 뭐 2700에서 뭐 2650 이 정도쯤은 또 터치할 수 있겠죠. 무슨 또 희귀한 논리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자리가 어디냐면은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갭 나온 부분입니다. 이 정도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흐름 쪽에서 갭을 또 올렸으면 또 메꾸려고 또 시도를 하지 않나 생각도 들고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의 변동성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 정도 한 2720 정도쯤에서 어느 정도 좀 확 내려왔다가도 확인되게 되면 또 다시 턴하려고 하겠다라는 쪽에서 그 갭을 메꾸는 수준 정도쯤까지는 염두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시장이 외국인들의 중심이 돼서 강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정도들. 그래서 또 저 PBR은 왜 빼냈어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PBR은 가격 자리 맞으면 들어가겠습니다. 자리 맞는 자리 쪽에서 노리다가 들어가는 게 맞겠지. 저처럼 약간 성장을 바라보는 것, 저를 따라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 저 PBR을 한다고 하시게 되면 그럼 저 PBR 갖고 계시고 50% 그다음 반도체 50%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이쪽이 더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겠네요. 이렇게 가는 것도 좋겠고 하지만 저라면 섹터 플레이를 좀 더 한다라는 입장 쪽에서 반도체 중심 잡고 나머지를 가지고 딱딱딱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섹터들의 움직임 보시면서 같이 결부해가면서 대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약속된 시간이 다 됐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금세 시간은 빠르고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고 아까 또 섹터 얘기들 또 조금 더 드리고 싶었지만 예,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고생은 하셨지만 아직 성과를 그만큼 못 냈다라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또 기회는 옵니다. 그 기회를 또 잘 잡기 위해서 이렇게 주말에도 여러분께서 팔로 모니터 함께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또 저희도 투자 아이디어 될 만한 것들 계속 찾아서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또 그래도 그냥 가지 마시고 이왕이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구독도 안 하셨으면 눌러주시고 하셔야 저희 파리로 모니톡 만드는 PD님도 신나시고 저도 신나시고 임 대표님은 춤을 추실 거고 네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서 준비된 내용들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주 또 아침 장 시작 전에서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